자, 여러분 교재 91페이지고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91페이지 맨 위에 제목 뒤에다가 부제목으로 가로 열고 적으십시오.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에요.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죠.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고요. 단독 출제가 안 되더라도 종합적인 문제의 출제 반응이 잘 되고요.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고 처음 공부하시면 진짜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서 좀 읽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칙, 교재를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고요. 교재. 그리고 정확하게 밑줄 그으셔야 돼요. 나중에 밑줄 끄세요 하고 할 때 딱 정확하게 밑줄 그으십시오. 네. 밑줄 잘못 끄면은 책 찢어버리고 다시 사야 되니까. 자, 읽어볼게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제곱미터를 동그라미 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죠. 330제곱미터 동그라미하고 밑줄 거요. 330제곱미터 가로 건너뛰고 이하인 경우까지 줄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330제곱미터 뒤에 가로가 있죠. 가로 안에 밑줄 거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토지는 기준을 330이 아니고 얼마죠? 660제곱미터 동그라미예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까지 줄 것이고 660제곱미터 동그라미. 자, 이하인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줄 거죠.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손 떼고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손 떼시고. 자,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옵니다. 줄 긋지 말고.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금도 밑줄 거예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 줄 거예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밑줄 거예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줄 거예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손 떼시고 그 대지 중에서 줄 거죠.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줄 것이십시오. 가장 넓은 면적 등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을 꺼드린 것은 필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밑줄 꺼드린 거 위주로 이제 지금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면은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은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네, 앞에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됐죠. 봐주시면 봐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됐어요.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오른쪽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대지 제곱미터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오른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땅 샀어. 땅 샀는데 1000제곱미터의 대지를 샀는데 몇 개의 용도지에 걸쳤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럼 집을 지을 때 어떤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될지, 어떤 용도지에 적용을 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여기 보셔야 됩니다.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있어 없어요? 제일 작은 면적이 300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있으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이걸 외워야 돼, 이제. 한번 봐요.
이 전체 대지니까 얼마죠? 1000제곱미터잖아.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할 건폐율과 용적률은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 평균값으로 상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가중 평균값,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으로 상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걸 못 외우면 안 돼. 이 조문을 꼭 외워야 돼.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대지에 어떤 용도적에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이 전체 대지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 제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 못하는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1종.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그중 가장 넓은 용도 지역, 가장 넓은 용도 지역 등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기준을 적용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주는데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주는데 이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봐요.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주택이 있습니까? 상가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업적이야. 이렇게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상업적이 진행되는 거야. 도로변에 이렇게 띠 모양이잖아. 띠 모양으로 쭉 상업적에 걸친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는 1500제곱미터 가운데 10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쳤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걸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면은 기준을 330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얼마 기준으로 한다고요?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있어 없어? 있죠. 있으면 똑같아.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제한은 그중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이니까 준주거지역 1000제곱미터 더 넓죠. 이 대지 전부는 준주거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야. 건축제한은 준주거지역 기준이 적용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원칙이라. 여기까지가 이 조문을 못 외우면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한 20번 읽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m 이하가 있으면 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하고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단 둘 중 하나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걸치면은 기준을 330 기준으로 합니까? 660입니까? 660을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m 이하가 있으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지울 거야. 이번 시간에 이 그림을 안 지우고 나가려고. 그럼 안 지우고 나가면은 제가 나가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 설명 듣고 있다가.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이거 사진 보고 외우면 돼.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 이 여기에 집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다. 단 둘 중 작은 면적이 도로변의 일부가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면 기준을 330 기준으로 합니까? 660 기준으로 합니까? 660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도 이하가 있으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때 가중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구할까? 그 공식이 91페이지 박스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중평균한 건폐율하고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그죠? 공식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런 거 좀 연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읽어보고 모르겠다 연구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연구하지 말라고요. 앞에 참고라고 적어주고 싶은데 참고라도 안 할 거야. 그냥 참고할까 봐도 겁나 나는. 그래서 그냥 X라고 해놔. 보지 말아 그 표를. 안 봐야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개 드시죠. 고개 드시고 여기까지 원칙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잠깐만요. 봐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은 집주할 금표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고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건축자 기준을 적용받잖아. 그런데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없잖아. 없을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각 용도지역이야. 각 용도지역. 그 만약에 봐요. 1종 일반주택에 걸친 면적이 700이, 1종 일반주택에 걸친 면적이 1000이고 2종 일반주택이 500일 수도 있잖아. 그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각각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330도 이하일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도로변에 상업지역의 일부 걸친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을 때만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330도 이하가 없고 660제곱미터 이하가 없으면은 이 특례 적용을 받습니까? 해당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 용적률, 건축제한으로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특례가 있어. 특례 읽어드릴게요. 특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고도지구 동그라미예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밑줄 거요.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죽겠습니까? 그 다음 내려봐요. 방화지구. 자,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네, 방화지구 동그라미예요.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1번, 2번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2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그 전부 할 때 그 동그라미예요. 그는 적어요. 이꼴 건축물입니다. 그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 줄까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칠 거예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다만 손 떼시고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경계가 건축급상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미칠 거예요. 건축급상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또 죽겠죠?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것이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3번.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녹지지역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친 경우에는 여기까지 따라왔죠? 줄 거면 안 돼요. 자, 원칙적 규정도 불구하고 밑줄 껐죠. 각각의 동그라미에 밑줄 거예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위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의 규정에 따른다. 줄 것죠?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에 따른다. 줄 것이면 되죠. 여기까지 밑줄 거 두고 지금 밑줄 거 드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지운다고 했습니까? 안 지우기로 했습니까? 안 지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딱 수업 듣고 사진을 딱 찍으면 돼요. 아셨죠? 네. 자, 특례. 원칙 했고, 특례 속에 특례가 있죠. 특례. 제일 먼저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을 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자, 그 자체 외워야 됩니다. 특례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두 번째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그리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 이 목차를 외우는 거, 목차를.
그래서 여기 집중. 여기 보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성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건축물의 일부가 봐요.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그때는 이거 안 따져. 면적과 상관없다 이 말이야. 면적과 상관없이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무조건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구조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럼 아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잖아. 앞으로 건축물이 대지가 두 개 성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라도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 기준에 의해서 여기 이 최고 한도가 30m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으면 최고 한도가 30m면 건축물이 일부만 고도지구에 걸쳐도 그 건축물 전부는 30m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은 이 대지 부분도 고도지구 기준이니까 이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고도지구 기준에 의해서 30m 이하로 높이 제한한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지에 걸치면은 그 짓고 있는 건물 전부하고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에 의해서 높이 제한한다 이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방화지구 건축물이 이번에는 방화지구 안팎에 걸쳤어. 방화지구 안팎에 건축물이 걸쳤다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방화지구가 뭐죠? 재해 예방입니까? 화재 예방입니까?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나중에 배워요. 건축법에서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내화 구조를 건축합니다. 견딜내 불화 내화 구조. 내화 구조가 뭐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를 건축해야 돼요. 앞으로 도시의 지역에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방화지구의 땅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내화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를 건축하고 불연 재료. 불연이 뭐죠?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써서 건축을 해야 돼. 이 건축법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봐요. 앞으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칠 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일부만 걸쳐도 그 건물 전부는 내화 구조로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해야 되는 거라. 불에 타지 않은 건축 재료, 건축 재질 자체를 써야 돼. 그럼 평당 건축비가 비쌀까 쌀까? 비싸죠. 그러면은 방화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땅을 살려고 하면은 고객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건축비가 비싸. 일반 건축 자재를 못 쓰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하거나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써야 되니까 건물 전부를 내화 구조라고 불연 재료를 쓰다 이 말이라. 건물이 일부라도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는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를 쓰라는 뜻이야. 단 여기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돼서 무슨 벽? 방화벽. 방화벽이 뭐냐면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방자잖아.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을 만들었다, 벽을. 그럼 여기 한번 봐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여기 화재가 나서 불이 타더라도 방화벽으로 막아뒀기 때문에 밖에 건물은 안전하잖아.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밖의 건물은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를 안 써도 된다. 그 뜻이라. 그 다음에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말을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거라니까.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아니 건물이 고도지구에 일부만 걸쳐도 그 짓고 있는 건물을 전부하고 대지까지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니까 여기에 새로 건물을 짓더라도 고도 제한을 받아. 근데 봐. 여기 방화지구 안팎을 지면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받아서 건물 짓고 있는 건물만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를 하지만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에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방화지구 기준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 안 쓰고 일반 건축 재료를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걸 이제 법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화구역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문제 다잡아십시오.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치면은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O 믿겠습니까? X.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받잖아요.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아셨죠? 군대 면회 가면은, 훈련소에 면회 가면은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 마치고 부모님에게 격려하고 막 뛰어오잖아. 이제 엄마 아빠로 뛰어가 하면 막 부모님 앞으로 뛰어가 충성 막 뛰어오잖아. 근데 비슷해가지고 내 아들 구별 잘 못하잖아.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내 아들에게 밥을 먹여야지 막 면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준비해 가가지고 다른 녀석에게 먹일 수는 없잖아. 두 개도 비슷하게 닮았지만 구별하시라고. 그림을 보고 넓게 좀 봐야 구별이 되잖아.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만 걸쳐도 건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 기준을 적용받지만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걸치면 건물 짓고 있는 건물만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받고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받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럼 답 찾는 거야. 아, 이런 것만 이제 딱 기억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우리는 2022년도에 자격증을 받는 거죠. 와,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자, 그 다음에 별 관심이 없죠. 92페이지 오세요.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고개 드시죠. 92페이지 펼쳐 두시고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봐주세요. 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여기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그 밖의 용도지역. 그 밖의 용도지역. 그 밖의 용도지역에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쳤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했죠? 아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 지을 때 전체 대지의 건폐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 길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 단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지역 기준 각각 적용한 각각. 그럼 땅 1000제곱미터를 샀는데 녹지지역 700, 준주거지역 300에 걸치면은 녹지지역에 걸친 7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20% 적용되는 거야. 맞죠? 용적률은 80, 100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용적률은 100%밖에 적용 안 되는 거야. 300제곱미터만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거야. 300제곱미터 부분만. 그래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똑같으니까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그 건물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거라. 알겠죠? 그러면 짓고 있는 건물은 물론이고 대지, 녹지지역에 새로 건축한 건축물도 고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 높이 제한을 받는 거라. 근데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녹지지역 건축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대지 빼고 그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의 기준에 의해서 내부와 구조나 불연자로 건축하지.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 새로 짓는 건물은 내부와 구조나 불연자로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똑같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를 연습을. 그래서 이 사진을 딱 찍어 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계속 그림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고 한 분단에 한 명씩을 지르겠어요. 마이크를 드리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때 막 필기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지 다 받았거든. 그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네. 나오셔서 박수 딱 치면은 이제 설명도 하면 돼. 근데 설명 못하면은 전국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가 다 나가는 거야. 어유 동네 망신 이제 큰일 납니다. 보시고 마음속에 같이 해봐. 같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직에 걸쳐서 두 개의 성의 용도직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집지할 때 근편의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증가하고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직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구조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직에 걸칠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에 걸친 경우에는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 660 정도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근편의 용적률은 가중 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지를 적용하는 게 원칙. 이게 원칙인데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녹지지역 건축물이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똑같이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 기준을 적용받고 대지까지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인터넷 강의로 돌리고 씌워놓고 혼자 해보고 또 돌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고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 돌리고 인터넷 강의를 안 돌리고 혼자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 이걸 좀 해두셔야 돼요. 아니 이거 하면은 이런 걸 하고 자격증 받으려고 오신 거라고. 안 하면은 내년에 하시고 내년에 또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년에 또 공부하셔야 됩니까? 내년에 돈 벌어야 됩니까? 돈 벌자. 올해 끝내고 그죠? 내년에 돈 벌자. 아 좋으시겠다. 일단 저 그림을 지우면 안 되고 근데 휴식할 시간도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93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편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결정될 수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듣고 교재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거죠. 30회 때 또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온 거죠. 많이 나와서 많이. 30회 때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였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한 줄씩 자주 들어가요. 10년 사이에 4번 시험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10년 사이에 4번 나왔다니까. 30회 때는 독립적으로 이게 한 문제였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집중하시죠. 집중하고 교재 같이 봐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은 여기요.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그러면은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도시 또는 군관할구역, 2개 이상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여보세요? 이런 된장. 보시고. 보시고. 아니 2개 이상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요?
광역 하면 안 들려요. 광역 뭐라고요? 광역계획관 이런 된장. 광역계획관. 자,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도시군간, 전부나 일부, 도시나 군간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으면 광역계획권.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맞죠? 그 다음에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말하세요, 말.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그럼 서울은, 여기 집중. 서울은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무엇이 수립됩니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도시군 계획.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수업을 한 4주째 들으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이 좀 많이 익숙해졌죠. 그리고 들리는 것도 좀 편안하게 들리죠. 아,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점점 익숙해지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가 뭐죠? 녹지 위에서 동시에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하나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제 아까 용어 낯설죠? 그래,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여기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 용도구역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이 녹지지역으로 한번 지정하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을 이중으로 묶어둔 거야. 근데 서울시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여기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지구 단위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예요.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안에 일부 지역 단위를 무슨 단위? 지구 단위. 그리고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버려요. 서울시 주변에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버립니까? 개발합니까? 개발하겠죠. 개발할 때 공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공적으로 개발합니까? 사적으로 개발을 이용합니까? 공적. 그래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야. 한 개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6가지를 입안하고 결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 그린벨트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93페이지 제일 위에 지구 단위 계획 30회. 지구 단위 계획은 미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미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죠? 도시 또는 군을 말하게 되잖아. 이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하여까지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손 떼요.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줄 거예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읽어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머릿속에 단어가 떠올라야 돼. 전부가 떠올라야 됩니까? 일부가 떠올라야 됩니까?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핵심이 일부야. 그 일부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 시험 나오면 틀려버린 거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묻겠습니까? X. 그래서 일부를 동그라미하고 일부 위에다가 아니야 전부 이렇게까지 해드려도 틀리면 고발할 거예요. 평택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이제. 그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구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서울시 주변에 서울시 관할 구역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서울시에다 거기다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서울시 도시군 관리 지정,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결정해서 비밀로 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계획이 수립돼.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야.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합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보세요. 서울이나 평택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해당 지역에 땅 사고, 상가 용지, 주택 용지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분양 신청하고 싶다니까. 왜요? 아니, 서울시 주변에 녹지를 풀어서 녹지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지나 상가 용지로 개발을 허용하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 지역의 택지나 상가 용지 분양 입찰 공고나면은 입찰에 참여해서 분양 받으면은 받는 순간 계약금을 걸면 프리미엄 붙을 거 아닙니까? 맞죠? 평당 2천에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를 딱 지는 순간 2,500에 3,000에 팔라고 몰려들 거 아니야 나에게. 왜 분양 신청 안 해? 그럼 이 지역에 그러면 토지 상담을 하려면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이 무슨,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한 구역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사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 개발됩니까?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개발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평택 주변에 녹지 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평택시에서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뭘 지정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죠? 3년. 그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그 그린벨트 해지 지역의 개발 계획이 되는 거라고. 그 개발 계획을 알아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땅 팔죠. 저같이 공법 공부하면 나중에 자격증 따고 실무도 좀 하겠죠. 이 정도면 실무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평택시에서 결정을 고시할 때는 공보에 합니까? 관보에 합니까? 공보. 평택시 공보에. 다 배웠잖아. 공보를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하면은 이 개발 계획을 열람한 거잖아. 개발 계획을 알고 상담하시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모르고 상담하는 부동산. 근데 10곳 중에서 한 곳 정도 개발 계획을 써먹는다니까. 9곳은 여러분의 경쟁 상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곳 중 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까? 퀄리티 있어야 됩니까? 수준 높게. 수준 높게 공부하시라니까. 공법을 수준 높게 공부하셔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대충 몇 개 외워서 자격증 따고 망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줄 거요. 수립 기준 동그라미 이 공식처럼 외우기로 했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대상 지역은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맞죠?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님들은, 손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힌 거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가운데 이걸 빼버리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것만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쉽잖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목적을 적어둔 거야.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 뜻이고 이 목적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이거 빼고 쉽게 밑줄 꺼드린 거죠. 그럼 이걸 외우신 분은 이제 어려운 거죠. 힘든 거야. 쓸데없는 걸 외우자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고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넓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